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저는 법원에서 그녀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를 둘러싼 모든 건 조작된 현실이었고 그녀는 사랑이 아닌 사냥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34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외모 스펙 평범, 연애 경험 전무. 전형적인 모태솔로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연애나 결혼을 하겠어? 라는 체념 속에 살아가던 중 운명처럼 그녀를 만났습니다. 음악 동호회에서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사람도 많았고 분위기도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시선을 끄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단정한 옷차림, 부드럽고 단아한 말투. 순간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그녀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쇼팽 좋아하세요? 순간 저는 당황해서 아네. 전 커피보다 쇼팽이 더 좋아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되게 순수하시다. 요즘 남자들 중에 이런 사람 흔치 않아요. 그녀는 자신을 서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국내 최고 명문대 음대 출신. 현재는 프리랜서로 음악 레슨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미국에서 사업 중, 오빠는 국내 유명 로펌 소속 변호사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저는 그 모든 게 비현실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그런 여자가 저 같은 사람에게 계속 연락을 해왔고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카페에서 만나고 퇴근길이면 제 사무실 근처까지 찾아와 밥을 사주고 종종 오빠는 진짜 착한 것 같아.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예전 남자들이랑 달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여자가 왜 나한테 이런 관심을 보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2개월쯤 사귀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내 손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 생긴 것 같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황, 충격, 기쁨,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죠.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우리는 곧바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식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입덧이 심하다고 해서 양가 부모님께는 약식으로 인사만 드렸어요. 오히려 부모님은 그녀를 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말투도 공손하고 표정도 단정하고 어쩜 그렇게 정숙하냐며 저보다 그녀를 더 칭찬했습니다. 저는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돈을 싹 털고 부족한 금액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녀를 위한 집이라고 생각하니 전혀 아깝지 않았죠. 그런데 결혼 후 2달쯤 지나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우리 아기 하늘 날아갔어.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느냐는 내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정신없어서 그냥 조용히 보내주고 싶었어. 그날 밤 저는 그녀를 안고 위로했습니다. 말없이 흐느끼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으며 아픔을 함께 나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 그녀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핸드폰은 손에서 놓지 않았죠.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닫고 잠긴 톡방을 열지 않았습니다. 화장 냄새, 고급 브랜드 쇼핑백, 익숙하지 않은 영수증. 가끔 집에 돌아올 땐 술 냄새가 나기도 했고 누군가의 향수가 몸에 배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유산의 충격이겠거니, 나 때문이겠거니. 하지만 의심은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심이 현실로 드러난 날이 왔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집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낯선 남자와 어린 남자아이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남자가 내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지훈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서연이 전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전 남편, 아들,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집에 들어가 그녀를 마주 앉혔습니다. 서연아, 무슨 말이야? 전 남편, 아이? 그녀는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결혼했었어. 아이도 있어. 이혼은 오래전에 했고, 지금은 그냥 친구처럼 연락만 해. 그걸 왜 말 안 했어? 오빠가 안 물어봤잖아. 그건 물어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사람 인생이 걸린 일이야. 그녀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빠도 나한테 월급 얼마 받는지 말 안 했잖아. 나도 내가 다 말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해. 그녀의 그 말에서 저는 단 한 톨의 미안함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부서졌어요. 저는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명문대 음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졸업연도, 학번, 이름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미국에서 사업 중,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니 국내 소도시에서 거주 중이었어요. 오빠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그런 사람 없었어요. 직업은 프리랜서 음악 강사, 노래방 도우미였어요. 온라인 후기 사이트에서 그녀가 근무했다는 노래방 이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충격이었지만 진짜 파국은 그 뒤였어요. 어느 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지훈님, 생명보험 관련해서 서명이 누락된 게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확인 결과 제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이 무려 5건이었어요. 피보험자는 나, 수익자는 전부 아내. 특약 내용엔 사고사 시 최대 3억 원 지급, 질병 사망도 포함. 심지어 우발적 사망 시 추가 지급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몸서리 쳐졌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날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녀는 이 모든 걸 혼인신고 직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어요. 내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검진 기록까지. 마치 내가 아플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제야 기억났어요. 그녀가 내 병원 검진표를 유난히 챙겼던 이유, 감기약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던 모습들.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이제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사랑 따윈 하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이용당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다음 목표는 보험금 수령이었는지도 몰라요. 정확히 5개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모르는 사이 내가 피보험자고 그녀가 수익자인 생명보험을 5건이나 가입해놨습니다. 사망 시 3억 원 지급, 사고 사일 경우 6억까지. 단순한 보험이 아니었어요. 특약까지 알뜰하게 챙겨 넣은 치밀하게 계산된 생명 설계였어요. 문제는 제가 그 어떤 보험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직접 내 인감을 위조했고 필체까지 흉내내서 도장을 찍은 게 분명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어쨌든 부부였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지만 냉정히 생각하면 이 결혼의 시작부터가 이상했죠. 너무 급했고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든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나의 성향도 문제였지만 그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도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애정에 목말라 있고 확인보다 신뢰를 먼저 주는 사람. 저는 그녀에게 최적화된 먹잇감이었죠.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저를 빤히 보더니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혼인 빙자 사기입니다.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반문했습니다. 혼인 무효요. 이혼이 아니라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인 자체가 기망, 즉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예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 수 있어요. 민사와 형사 모두 가능한 건이고요. 보험은 사문서 위조와 보험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고소장 작성을 위한 자료 정리에 착수했습니다. 혼전 임신 사실은 병원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유산이라는 말도 병원 진료 내역 하나 없이 그녀의 말뿐이었죠. 보험사에서 받은 서류들에는 내 서명과는 명백히 다른 필체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제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비교했고 위조임이 명백했어요. 게다가 보험 가입일이 혼인신고 이틀 후부터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고 그녀는 그 직후부터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계획적이었습니다. 철저했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마주 앉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날 사랑한 적은? 단 1초도 없었던 거야? 그녀는 웃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사랑이 뭔데? 난 그냥 필요한 걸 했을 뿐이야. 오빠 같은 사람은 많았고 앞으로도 많을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사랑받는 감정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런 저의 감정을 이용했습니다. 철저히 잔혹하게. 제가 고소장을 접수한 날 그녀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집에 와선 내 물건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너 이거 경찰에 넘겼어? 그럼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회사에 다 말할 거야. 오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가 피해자인지 밝혀보자.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 회사 인사팀에 익명의 제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김지훈 직원의 보험 사기 행각에 대한 제보. 내용은 제가 보험금 사기를 공모했고 아내를 명의로 보험을 돌려놨으며 도중에 적발돼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를 걸고 넘어지는 거짓말이었지만 당시 저는 너무 놀라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그녀는 내 일상마저 흔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회사는 저를 보호해줬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었고 관련된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자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돌기 마련이죠. 김대리 진짜 그랬대? 와이프가 사기꾼이라는데. 둘이 결혼한 것도 이상했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했잖아.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저는 사무실에서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지훈 씨 맞으시죠? 혹시 서연 씨랑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의 남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정진호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40대 중반 자영업자. 놀랍게도 그도 서연과 동거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내가 결혼한 시기와 그가 동거한 시기가 겹쳐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저와 혼인 중인 상태에서 동시에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진호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불쌍했어요. 전 남편한테 학대받고 애까지 빼앗겼다고 울던 모습에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울음마저 연기였던 것 같네요. 그는 서연에게 보험 4건을 가입해줬습니다. 전부 본인 명의 수익자는 서연. 내가 당한 수법과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그는 보험사로부터 수상한 안내 전화를 받고 의심을 품었고 뒤늦게 내가 그녀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무너지듯 말했습니다. 그때야 알았어요. 우리가 모두 도구였다는 걸.
당신도 저처럼 당했구나 싶었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처음 본 사이였지만 서로의 고통이 너무도 유사했기에 우린 금세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함께 추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서연의 휴대폰, 금융거래 내역, 보험 계약서, 출입 기록 등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밝혀낸 충격적 진실. 서연은 나와 결혼 전후를 포함해 지난 6년간 최소 4명의 남성과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금전을 편취하거나 잠적해버린 전력이 있었어요. 피해자 중 1명은 파산했고 또 1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심지어 1명은 자살 미수까지 겪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피해들을 남겨놓고도 매번 다른 이름, 다른 직업, 다른 가짜 신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운이 없어서 잡힌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녀에게 혼인 빙자 사기,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명의도용 등 총 6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결국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연행되었죠. 그날 저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처음엔 진심이었어. 오빠가 너무 착해서 내가 흔들렸어.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저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서 나왔어요. 그녀와는 그 어떤 말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녀는 그곳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하려 했고 또 다른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더 큰 문제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구속되고 한 달 뒤 첫 형사 재판이 열렸어요. 그날 저는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까지도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내 앞에 서게 될 그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었죠. 그러나 한때 내가 목숨처럼 아꼈던 사람이었기에 어떤 얼굴로 마주하게 될지 두려웠어요.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그 여자는 법정에서도 연기할 겁니다. 감정 자극이 목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은 바짝 마르고 심장은 뛰는 게 아니라 뚫고 나올 기세였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그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수의를 입은 채 머리를 단정히 묶고 마치 여리고 깨지기 쉬운 사람처럼 연약한 표정을 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는 보였습니다. 시선은 분명히 계산돼 있었고 걷는 속도마저 연출된 듯 보였어요. 그녀는 법정에서도 또 연기 중이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정리한 뒤 피고인에게 질문했습니다. 피고는 김지훈 씨와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상태에서 총 5개 생명보험에 김 씨 명의로 가입하신 사실 인정하십니까?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 서류 중 다수는 김 씨의 서명이 위조된 정황이 있으며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땐 정말 걱정이 돼서요. 오빠가 건강을 챙기지 않아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감당을 못할 것 같았어요. 그게 제 방식의 사랑이었어요. 법정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위조가 사랑이라고? 이 상황에서도 사람을 속일 생각만 하는구나 싶었죠. 검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망보험 5개를 타내려는 행위를 어떻게 납득하라는 겁니까? 변호인은 그녀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가족 해체를 겪었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속적인 방임과 정서적 결핍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식으로 매달리는 경향이 있었으며 본 행위도 고의적인 사기가 아닌 애정 결핍에서 비롯된 방어 기제의 일종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말이 끝나고 판사는 피고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남성과의 동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김지호 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진호 씨와 보험 4건을 추가로 체결하고 그분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셨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외로웠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누구라도 제 곁에 있어주길 바랬어요. 진호 오빠는 그냥 날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법정은 그 순간 또 한 번 술렁거렸어요. 저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 눈물은 거짓이에요. 그녀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노는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연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났고 저는 내려왔습니다. 발이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엔 정진호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춰 진술했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웠어요. 아이를 빼앗겼다며 울던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다 계획이었어요. 4개의 보험을 제 명의로 가입했고 서명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고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피보험자인 보험이 무려 4건이고 그녀가 김지훈 씨와 법적으로 부부라는 사실을요. 무섭더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가 되었고 검찰은 이 사건이 단발적 우발이 아닌 구조적이고 반복된 사기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전 진짜 사랑을 원했어요. 그런데 자꾸 무너졌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저 자신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오빠한테만은 진심이었어요. 그거 하나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저 자신을 위한 마지막 방어처럼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그 눈물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이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서연은 피해자 김지훈에게 혼인 빙자를 통해 접근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신을 가장했으며 피해자의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해 총 5건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사적 갈등이 아닌 명백한 사기 범죄이며 사회적 파급력과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도 자신이 만든 이야기가 끝났음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고 교도관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녀가 나가는 순간 내 쪽을 한번 돌아봤어요.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그 말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나도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후 저는 마침내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감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를 속이고 조종하고 연기를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내게 도착한 한 통의 편지. 보낸 사람도 주소도 처음 보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저는 식은땀이 흐를 만큼 소름이 끼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 씨를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그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녀의 석방을 위한 서명과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당신이라면 지금 이 편지가 닿을 거라 믿어요. 편지 말미엔 그녀의 계좌번호와 후원금 입금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감 상태에서도 여전히 사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검찰에 제출했고 며칠 후 담당 수사관이 조용히 알려왔습니다. 그녀는 복수의 남성에게 편지를 보냈고 내용은 대부분 감정적으로 접근해 금전적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한 명은 실제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남성들에게도 비슷한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아직도 당신뿐이에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감옥에서 버티는 유일한 이유는 오빠예요. 마치 제가 처음 들었던 그 말처럼 똑같은 대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넘어간 또 다른 남자가 다시 그녀에게 돈을 보낸 것입니다. 저는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그녀는 형을 살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반성은커녕 새로운 감정의 먹잇감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수신된 서신 내역을 조사한 결과 그녀는 최소 4명 이상의 남성에게 사랑을 가장한 편지를 보냈고 그중 일부는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었다는 진술을 남겼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교도관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거짓, CCTV, 동료 수감자 증언, 교대 기록까지 모두 조작된 거짓말이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 교도관이 자신이 보낸 편지를 검열했다고 믿었기 때문. 자신의 감정 시나리오를 방해한 사람에게 보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너무 착했고 그래서 더 깨뜨리고 싶었어요. 제가 망가져야 오빠가 나를 계속 지켜봐 줄 것 같았어요. 듣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글. 하지만 그것은 반성이 아니라 대본이었습니다. 감형심사위원회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자 저는 직접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감정의 희생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감형도, 그 어떤 연민도 허용돼선 안 됩니다. 진정은 받아들여졌고 감형은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출소할 것이고 그날이 오면 또 누군가가 같은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수감자 동료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김지훈님, 저는 서연 씨와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입니다. 처음엔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져 말을 섞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김지훈님 이야기를 너무 다르게 말하고 있더군요. 마치 본인이 피해자고 김지훈님이 이상한 집착남인 것처럼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분노했고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진짜 피해자였지만 그녀의 서사 속에서는 악력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끝이란 말인가? 이 여자는 정말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인가? 그 순간 저는 결심했다. 숨지 않겠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고. 저는 그녀의 사기극을 정리해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모임을 만들었고 언론에 제보했어요. 방송국 몇 곳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결국 그녀의 수법은 기사로 보도됐습니다.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녀가 감정과 연애를 무기로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연쇄적 수법은 세상에 알려졌어요. 저는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사기가 아닙니다. 감정살인을 반복해온 범죄자입니다.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도 여전히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게 만들고
자신을 도와주게 만들고 자신에게 또다시 마음을 주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연기에 넘어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피해자들을 막는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나를 부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고 그녀의 연극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내가 살아남은 이유라고 이제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더 이상 속을 사람이 없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녀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위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상이 버거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회사에 가는 것도,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마치 내 주변이 모두 그녀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어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기라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누군가 나를 향해 웃기라도 하면 혹시 조롱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죠.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상담실의 조용한 조명 아래서 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목이 메었어요. 상담사는 제게 말했어요. 당신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신뢰와 감정을 침해당했고 그것은 인격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단지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믿은 대가가 너무도 처참했기에 이제는 아무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에게도 다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동호회에 나가보기로 결심했고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고 처음엔 저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큰일 겪으신 적 있어요?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뭔가 안쪽이 무너진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요. 누군가가 내 속을 들여다본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와 저는 가끔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영화도 봤습니다. 그녀는 저를 다그치지 않았어요. 제 상처를 함부로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음을 열었고 결국 어느 날 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제가 울음을 참지 못하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버틴 게 대단해요. 저는 당신을 존경해요. 그 말에 저는 정말 오랜만에 다른 사람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녀와 나는 연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안도했습니다. 누군가와 꼭 연인이 되지 않더라도 옆에 있어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은 회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내가 다시 신뢰를 배울 수 있게 해준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감정을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알게 됐습니다. 사랑은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물론 불안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녀가 출소하면 어떻게 될까?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 사람의 감정을 조작하고 또 다른 인생을 망가뜨릴까? 저는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사건의 전말을 기록했고 피해자들과 함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언론에도 제보했고 일부 보도는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실명은 가려졌지만 그녀의 수법은 세상에 알려졌어요. 저는 누군가가 똑같은 방식으로 속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가끔 꿈에서 그녀를 보기도 합니다. 깨어나면 식은 땀으로 베개가 젖어 있고 한참 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 고통이 나를 죽이지 않았다는 걸. 그 지옥을 통과한 내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새로 만난 그녀는 내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으면 함께 웃고 내가 조용하면 함께 조용히 있어줍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나 같은 사람 괜찮을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보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신은 정말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이 나를 살렸습니다. 저는 다시 사랑을 믿습니다. 아니, 사랑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감정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닌 서로를 인정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 상처도 그녀의 상처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서 있기로 선택하는 것. 저는 더는 예전처럼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서로 기대며 걸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더 강합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결국은 나를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같은 고통을 겪을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속았거나 버림받았거나 사랑이란 이름으로 파괴된 경험이 있다면 기억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어떤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얼마나 진심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게 되어 있습니다. 나처럼 당신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입니다. 그녀의 출소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이미 법적으론 끝났고 그녀는 감옥에 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내 일상은 흐릿해졌고 균열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부딪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고 끝내야만 내 인생도 진짜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출소 하루 전, 저는 경찰서에 방문해 접근 금지 조치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녀가 100m 이내로 접근할 경우 바로 구속될 수 있다는 조항은 법적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장치였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내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현관 앞 CCTV에는 그녀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차림에 긴 머리를 묶은 그녀는 조용히 흰 봉투 하나를 문 앞에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편지와 종이 100합이 들어 있었고 손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빠 이제 나 나왔어. 아직도 오빠 생각 많이 해. 나 이제 진심으로 바뀌었어. 단 한 번만 다시 나를 봐줄 수 없을까? 저는 편지를 가만히 쥔 채 찢지도 못하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 글씨체가 말투가 너무 익숙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의 접근은 법 위반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법은 냉정했어요.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보호가 이제는 내 편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한 교회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지우님, 그녀가 꼭 들을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단 한 번 만남을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또 속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공공기관 상담실에서 제 변호사 입회하에 녹음과 기록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대면이 성사되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섰어요. 전보다 야위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눈을 피했어요. 그녀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오빠. 아니, 김지훈 씨. 이렇게 봐줘서 고마워요. 저는 무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땐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 제가 무너질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아요. 제가 잘못했고 많은 사람을 망가뜨렸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말도 진심입니까? 당신은 감옥 안에서도 사람을 속였고 후원금을 받아냈고 피해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게 오빠랑 함께했던 그때였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시는 당신의 그림자조차 내 삶에 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조차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더는 알아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닫으며 저는 저 자신에게 말하는 듯한 다짐을 했습니다. 끝났다. 그 만남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검색하지 않았고 그녀가 어디서 뭘 하든 내 알바가 아니었죠. 저는 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끔은 악몽을 꾸었고 어떤 날은 그녀가 다시 나타날까 불안했지만 이전처럼 마비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언론에 그녀가 출소 후 상담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고 댓글은 여전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2번 다시 사회에 나오면 안 되는 인물이라고 분노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젠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녀를 보는 시선은 더 이상 동정이 아니라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나는 다시 나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는 숨어 다니지 않고 두려움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지만 더는 사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믿습니다. 그 지옥을 버텨낸 내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녀는 나의 과거일 뿐이고 나 자신이 내 미래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누군가의 거짓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채워집니다. 어떤 거짓도 나를 다시는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단단해졌고 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이상해 보일 정도로 웃음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하루, 이틀, 일주일을 지나며 내 표정에 점점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녀와의 지독했던 과거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내 모든 삶을 가두는 촉새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내 삶을 내 템포로. 일상은 평범했어요. 출근을 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퇴근 후에는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동네 도서관에 들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루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를 이 평범함이 지금의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평화였어요. 가끔은 커피숍 창가에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상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것. 그런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전 동호회에서 함께했던 조용히 웃던 그녀.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다시 마주 앉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볍게 인사를 나눴지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짧은 인사가 오가고 서로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묻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의 기분과 감정, 관심사 같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어요. 대화는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예전엔 눈을 자주 피하셨는데 지금은 똑바로 보시네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땐 무서웠거든요, 사람이. 그녀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매주 한 번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셨습니다. 영화나 책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아무 말 없이 풍경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들이 사랑보다 더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조급하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고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거리. 그 거리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고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 태도가 나를 더욱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하루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믿었다가 아주 깊게 무너졌었죠. 그래서 다시 누굴 만나는 게 겁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무너졌던 사람들이었고 지금은 서로를 보며 다시 일어서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걸지도 몰라. 저는 더 이상 완벽한 사랑을 꿈꾸지 않습니다. 대신 같이 울 수 있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과거를 숨기지 않고 현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 그녀와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몰라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시간이었고 진심으로 마주한 감정이었습니다. 가끔은 무섭기도 했습니다. 또 다시 무너질까봐, 또 다시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영영 누군가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와 함께한 하루는 그렇게 흘렀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너무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올려다보다가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나를 다시 웃게 해줘서. 저는 그녀에게 제 과거를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껏 숨기고 있었던 건 저를 지키기 위한 방어였지만 동시에 그 벽이 관계의 깊이를 막고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계는 이해와 신뢰 위에 세워진다는 걸 이제는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만큼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더는 내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우리는 평소처럼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앞에 두고도 저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눈치챘는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냥 들어만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겪어온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여자, 거짓 임신, 사기 결혼, 생명보험, 그녀가 감옥에 간 과정, 그리고 나의 무너짐과 회복까지. 말하는 내내 손에 힘이 들어갔고 몇 번이나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모두 들어줬습니다. 말이 끝났을 때 저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두려웠어요. 혹시 그녀도 나를 떠날까봐.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 모든 걸 겪고도 이렇게 사람을 믿으려 한다는 게 대단해요. 저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텐데 그걸 견뎌냈다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믿음이 가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던 내 과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안아주다니. 나는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내 상처를 말하고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녀와의 관계는 그날 이후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솔직해졌고 더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방식이 조심스러웠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작은 표현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죠.
손을 잡는 것도, 함께 걷는 것도, 마주 앉아 웃는 것도 모두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익숙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억지로 믿으려 하지도 않으며 상대방의 속도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그녀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조용했지만 그만큼 깊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루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무참히 이용할 수 있다니. 하지만 당신은 복수하지 않았잖아요. 원망도 했겠지만 결국 그걸 이겨냈고. 저는 그런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그 말에 무겁던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오랜 시간 잃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그 기억은 내 삶에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억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게 두지 않고 지금의 선택으로 미래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내 결정을 지지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나 역시 그녀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기류, 눈빛 하나로 전해지는 감정, 그 모든 게 지금의 우리를 설명해 줍니다. 저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어떤 이름을 가지든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정식으로 그녀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와 함께 살아줄래요? 그 말이 내 입에 익숙해질 때까지 저는 천천히 준비할 것입니다. 서둘지 않고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어떤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떤 관계는 상처를 딛고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가 겪은 모든 아픔은 누군가에게 도달하기 위한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관계를 이어가며 더 깊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녀에게 정식으로 묻고 싶었어요. 내가 이만큼 회복했고 그녀와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기회는 자연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녀와 함께 한적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랑 이렇게 계속 걸어가 줄 수 있겠어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고 이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지금처럼만요. 그 말이 청혼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약속보다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식으로 청혼을 하자. 진심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고하게 내 의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고심하며 반지를 고르고 우리가 처음 제대로 마음을 나눈 장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녀에게 청혼할 순간이 오자 가슴이 뛰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웃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당신 곁에서 평생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 함께 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과거가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청혼 이후 우리는 서로의 가족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나를 환영했고 나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도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내 쪽은 조금 달랐다. 나의 부모님은 여전히 조심스러워했고 지난 사건 이후 내가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한다는 사실의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하지만 또 상처받을까? 그게 걱정돼서 그래.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엄마, 나는 그 상처를 딛고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더는 두렵지 않아. 그 말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뭘 더 바라겠니?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허례허식을 피하고 진심만 담기로 했습니다. 초대 손님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식장은 작지만 따뜻한 공간을 빌렸어요. 저는 식을 준비하는 매 순간이 꿈 같았습니다. 내가 다시 사랑을 하고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내가 다시 누군가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식이 다가오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하지는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후회할 사람이라면 당신에게 이런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었고 우리는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턱시도를 매만졌습니다. 예전엔 결혼이란 단어가 나를 질식시켰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었어요. 내 삶에 들어온 이 사람을 온전히 내 사람으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버진로드를 걸어올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로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내 앞에 섰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당신의 곁에 있을게요. 결혼 후 우리는 조용한 동네에 자그마한 집을 얻었어요. 마당은 작지만 꽃을 심을 수 있었고 부엌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아침이면 그녀가 먼저 일어나 차를 끓이고 나는 그 향에 이끌려 거실로 나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이면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소소한 평범함이 내겐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가끔은 예전의 일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녀가 떠올라서가 아니라 그때의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한때 무너졌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매일이 감사하고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남편입니다. 책임이 생겼고 함께 걸어가야 할 길도 멀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보다 더 강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지금이 꿈 같아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현실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 그 조용한 이해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그녀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결혼 후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따뜻한 집, 익숙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하루. 하지만 삶이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시련이었죠. 어느 날 그녀가 몸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피로감이 심하고 속이 메스꺼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임신 6주 차였습니다. 기쁜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부모가 된다는 사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 그리고 그녀가 몸으로 겪어야 할 변화들에 대한 걱정. 하지만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있잖아. 우리 같이 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그날 이후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식단을 조절했고,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받았으며, 아이를 위한 작은 공간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몸이 무거워졌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우리 둘을 닮은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지금은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임신 20주 차 무렵 그녀는 갑작스레 폭통을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 응급실로 향했고 검진 결과는 유산 위기였습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저를 걱정했어요.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나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괜찮지 않았죠. 통증에 이를 꽉 물고 있었고 매일같이 불안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정을 조율해서 휴가를 내고 병실에 상주했습니다. 매일 그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고 창밖 풍경을 함께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더 깊이 그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겉보기엔 강했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외로움을 잘 느끼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외로움을 내 품으로 다 감싸 안고 싶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병원 측은 유산 위기에서 회복 중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우리는 안도할 수 있었어요. 그날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나 진짜 무서웠을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 손잡고 있으니까 괜찮았어. 저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약해졌을 때 늘 당신이 날 붙잡아줬어. 이번엔 내가 그럴 차례였을 뿐이야. 그리고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채 병원으로 향했고 장시간의 진통 끝에 그녀는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품에 안았고 그의 울음소리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고 여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밤중 수유, 기저귀 가리, 낮과 밤이 뒤바뀐 생활. 하지만 그 모든 게 힘들다는 생각보다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아이가, 우리가 만든 이 존재가 세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육아로 지치면서도 항상 나를 배려했고 나 역시 그녀에게 쉼을 주기 위해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잠든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한때는 끝이라고 믿었던 삶이 지금은 이렇게 따뜻하고 환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다는 것.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었을까? 다시 웃을 수 있었을까?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구해줘서. 그녀가 처음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나는 두려움과 불신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감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나를 천천히 녹였고 함께 걷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부모가 되었고 부부가 되었고 무엇보다 인생의 진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랑은 기적이 아니다. 사랑은 선택이고 매일의 다짐이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쌓여가는 신뢰다. 우리는 선택했다. 서로를. 그 어떤 과거도 그 어떤 상처도
우리 앞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저는 그녀에게 또 다른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자. 서로를 믿고 지켜주자. 그녀는 말없이 내 손을 잡습니다. 말보다 더 강한, 말보다 더 따뜻한 그 손의 온기가 모든 대답이 되었습니다.